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핫한, 자주 듣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 익숙하게 듣고 계시고 또 귀에 피가 날 정도 너무 많이 듣고 있다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디지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세대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마케팅 쪽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1995년 이후에 혹시 태어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 네. 예, 예, 손 내려주십시오. 계시긴 하지만 아마 손이 좀 들기가 뭐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도 하고 제가 왜 1995년을 얘기를 했냐면요. 그 윈도우 95가 나온 해가 아니고 인터넷이 사실은 되게 활성화하게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인터넷을 거의 성인이 돼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접했는데 이미 인터넷이 자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분들이 사회에 지금 합류하고 계시고 주류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디지털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그런 네트워크 기술이 없었다라면 오늘날 같은 이런 부분들이 없었겠죠. 메타버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별거 아닐 거야. 잠깐 지나가는 어떤 그런 AR, VR 기술의 조금 확장된 버전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디지털이라는 그런 얘기들,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고 있고요. 또한 많은 세대들이 사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또 이미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들이 주류로 편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최근에 모 OTT 방송에서 이제 드라마로 나왔던 오징어 게임 거기 보면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오징어 게임 자체도 그렇고요. 오징어 싸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징어 놀이. 저희 때만 해도 밖에서 노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거의 90%의 아이들이 어디서 놀고 있냐면 모바일 폰과 온라인 세상에서 친구들과 게임하면서 놀고 있어요. 마케팅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스크린 어린 아이들은 컴퓨터 화면이 있으면 손이 먼저 갑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터치 스크린은 꽤 이후에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전 세션에서 얘기했던 AR 기술이라든지 그런 VR 기술들이 누군가에겐 생소하고 어려운 기술들이지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즉 메타버스가 얘기하는 부분들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디지털로 하나 둘씩 넘어가다 보니까 디지털로도 뭔가 세상이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겠는걸? 그 공간에서의 비중이 20%, 15%, 20%가 아니라 40%, 50% 넘어가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 했냐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생각을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거에 대한 대체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자꾸 아날로그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역시 나는 손으로 잡는 게 좋아. 즉,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큰 부분은 현실 세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디지털로 효과적으로 커버하느냐의 문제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을 넘어가면서 야, 이건 사람들이 다 온라인에 있네? 온라인에서 수업받고 온라인에서 강의를 받고 온라인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온라인에서 실제 화장품을 사는 것보다 화장 앱을 사는 게 더 쌉니다. 그렇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야, 이렇게 되면 뭔가 대전환 시점이 돼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 메타버스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상세계랑 무슨 차이가 있냐? VR은 조금 어떻게 VR이나 AR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AR이라는 건 어떤 장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든지 화면 사이즈라든지
적용 영역이라든지 VR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를 현실과 가상을 결합시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시너지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봤을 때 그 용어가 그냥 가상 세계라든지 VR이라든지 버추얼 월드 이런 그 용어에 매몰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타버스를 볼 때도 크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소비자용 메타버스는 이전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SNS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가상화된 디지털 기술과 현실을 접목하는 형태대로 발전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또한 기업에서는 기업이 활용을 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 자산이라든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기업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상 세계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왜냐?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되게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특정 이제 산업계에서는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노하우들을 메타버스 세계로 좀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사실 보는 사람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각지 다른 세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의 인터넷을 또 똑같아요. 인터넷은 뭡니까? 그냥 IP 기반으로 어떤 주소를 주고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게끔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월드와이드 웹페이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이 웹페이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문자 보낼 때 돈 내지 말고 핸드폰에서 그걸로 한번 보내보자. 그것도 가능하잖아. 그렇죠? 채팅 프로그램이 이렇게 돈을 벌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게임이, 음식 배달이, 자기 집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이렇게 돈을 벌 줄 누가 알았겠어? 인터넷이라는 걸 보고. 메타버스도 똑같아요. 이런 가상과 현실을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이렇게 대단하겠어라고 하겠지만 이 안에서 사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그 시작점이 크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버징하는 워드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디지털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여전히 현실은 있어. 그러면 현실과 가상을 결합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든지 서비스라는 그런 포인트가 어느 순간 된다라면 새로운 시장이 촉발할 수 있겠는 걸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들은 현실과의 어떤 가상 세계와의 접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완전히 가상으로 하게 되면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로 흘러가 버려요. 즉, 제가 다른 어떤 기술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용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완전히 가상이라든지 되게 소규모 스콥을 낮게 하게 되면 제한적인 상황으로 본다라면 엔터테인먼트 흥미 위주로 갖게는 안 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현실 세계에서 오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수집을 해서 그걸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잘 접점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올 수 있는 시너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접점을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어떤 중요한 핵심 포인트지 오로지 가상으로만 모든 게 다 간다? 설령 그렇게 일부 될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무료가 아닐 겁니다. 가상 공간을 임대해 준다. 왜 임대를 해주겠어? 서버가 그냥 컴퓨터 그냥 돌아가나요? 뭔가 돈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명품을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공짜로 착용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페이턴트가 있고 그들의 어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물건을 사면 가상 공간에서도 표현하게 해줄게라는 권한을 팔겠죠.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가상 공간이 활성화되면 그 공간이 돌아가는 이런 디지털 콘텐츠들이라든지 디지털 아티팩트들도 무료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디지털 공간에 뭔가 쌍둥이 같은 컨셉을 만들어 놓는 건데 얘가 말 그대로 쌍둥이이기 때문에 모양만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그대로 끌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L타워의 이 그랜드 볼륨 같은 공간을 디지털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포디움이 있고 무대 스테이지가 있고 전등, 그다음에 빔 프로젝터, 그다음에 테이블, 카메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만약에 우리 표현만 그 속성을 표현을 한다라면 저 멀리 공간에 계신 분들도 마치 그냥 카메라를 통해서 강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지금처럼 화면 보고 채팅창에 열어놓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 좀 디지털 트윈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윈들 하나하나 만들게 된다라면 트윈을 가상 공간에서 현실에 있는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면 여러 가지의 복잡한 어떤 생태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방 하나가 아니라 건물 전체가 아니라 어느 지역 구 전체 또는 스마트 도시 전체를 가상 공간에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올라오는 그런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하나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는데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강남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출입구가 나가는데 15분 이상 걸릴 거라는 거. 그렇죠? 그런데 가보신 분들만 아는데 안 가보신 분들 또 거기 갈 거예요. 근데 만약 디지털 트윈으로 출입구를 작게 만들었는데 2만 명을 한번 실험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는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출입구는 좀 넓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실제로 건물을 설계해 놓고선 20만 명, 30만 명을 실제 사람들 보고 들어가 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다리를 만들 때, 상품을 만들 때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를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서 물건들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 있는 그런 사물들을 뭐 사물 인터넷이 됐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선 서로 동기화를 시키고요. 동기화를 시키고 나면 이걸 하나에 합쳐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인사이트라든지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정보, 시뮬레이션 또한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실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부가적인 정보를 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과거에 잠깐 이거 2시간 이전으로 돌아가 봐. 이 공간을 2시간 이전에 어떤 일로 쫙 리와인드 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현장에 사람이 몇 명이나 올까 예측을 해보자. 예측 시뮬레이션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쭉 돌려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즉 과거를 추적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돈을 냅니다. 뭐 굳이 우리가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어도 어디 점 보러 갔는데 제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춰요. 어제 먹은 점심 메뉴까지 맞춥니다. 자, 그러면 내일 내가 뭘 먹을지 모르는데 너 일주일 뒤에 뭐 먹을 거야? 스파게티 먹고 있을 거야? 그러면 오 깜짝이야 이러면서 그럼 뭐 저 어떻게 되나요? 돈을 낸다는 거죠. 그죠? 하물며 이런 농담같이 얘기하는 이런 점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즈니스 상황에서 자 현재 물건이 어떻게 되고 있고 국제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고 재료가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생산량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걸 시스템이 이해를 하고 하려면 디지털 트윈과 같은 걸 구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이제 몰려올 텐데 그런 컨텐츠들을 과거와 같은 그런 2D 스크린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뭐 AR, VR 또는 혼합 현실과 같은 기술 그런 디지털 컨텐츠들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면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용 메타버스라든지 기업용 메타버스의 대부분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디지털 콘텐츠가 사용자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냐? 어디를 보는지 알아야 돼요. AR이라든지 VR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내가 어디를 보는지 몰라요. 걔는 사물을 보고 화면에 표시만 해줄 뿐이지 진짜 교감을 할 수 있는 내가 정확하게 마이크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제대로 뿌려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좁은 스크린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사람의 동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손동작을
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이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성 명령, 그 다음에 공간 맵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공간 맵이 왜 중요하냐면 VR 장비 쓰고서 막 사람들이 벽으로 돌진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가끔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원격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띄울 때 그 콘텐츠가 공간에 잠식이 되거나 공간 뒤에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의 사용자가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사운드 피드백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화면에만 존재하거나 아니면 우리 눈앞에 보이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사운드 피드백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돌아가는 물체, 선풍기 같은 건데 이게 딱 가상 공간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소리가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팬이 돌아가는 소리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크게, 멀리 가면 작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아니면 멈췄을 때, 시작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운드 피드백을 주면 사람은 마치 그게 디지털인 줄 알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사운드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미미하게 생각을 했는데 디지털 콘텐츠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사운드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면 코디네이션, 좌표계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왼쪽으로 좀 돌려. 근데 잠깐, 왼쪽이 네 입장에서 왼쪽이야, 내 입장에서 왼쪽이야.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바닥을 보세요라고 했는데 바닥에 뭔가 제가 마킹을 해놨는데 보는 사람마다 바닥에 대한 이 위치가 다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좌표계를 표시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손동작을 추적하는데 잡고 늘리고, 잡고 회전시키고, 다른 각도로 보기 위한 거죠. 손동작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손을 따라서 콘텐츠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물론 이제 소리가 이제 지금 소리가 안 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자기 눈앞에 이런 디지털 콘텐츠가 생겼을 때 이것이 그냥 화면 속에 존재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디지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 현실에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런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장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같이 쓰는 겁니다. 즉 현실과 가상에 대한 부분들이 겹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한 이제 공간 매핑 기능들이 있어서 회의실에서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띄우는데 얘가 콘텐츠가 뭐 의자 뒤로 숨는다거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간을 인지하기 때문에 공간 어디서 콘텐츠가 표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사물이 뭔지를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카메라라든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공간에 대한 매핑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도 홍채만 로그인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한 위치에서 이런 모서리라든지 특정 어떤 그런 좌표의 어떤 지점을 쳐다보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선 정확하게 컨텐츠를 표시하는 거, 아니면 상대방 이걸 만약 온라인으로 연결한다라면 상대방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들은 뭐 여기 6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원격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거죠. 이거 나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잠깐만요 하고서 원격에서 그 사람이 홀로그램으로 와서 옆에서 도와주듯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신입사원이거나 이 일을 처음 해봐요. 그러면 숙련자가 했던 방식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들, 그 다음에 회의, 그 다음에 원격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하는 측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된 사례긴 한데, 이렇게 작업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그 홀로렌즈 같은 헬멧이 아니라 이제 증강현실 장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그래픽적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뜹니다. 실제 이렇게 떠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옆에서 설명을 해주고요. 이런 설명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걸 어디로 돌려라 이런 것들도 알려주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가이드고요. 이제 처음에 이 일을 새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화면에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화살표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이 부분으로 연결을 해라라고 정확하게 화살표를 그 물체 위에다 바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밸브를 이쇠 파이프 같은 거를 어디다 연결해야 되지 막 몰라서 갸우뚱하고 있을 때 저걸 쓰고 있으면 정확하게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연결하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인다는 거죠. 대부분 저도 놀랐는데 아주 비싼 또는 위험한 기기들이 사고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의 대부분의 그 원인들을 보게 되면 99%는 아니지만 90% 원인들이 뭔지 아세요? 작업자의 교육 미비입니다. 방사능 장비를 다루는 작업자가 몰랐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런 일 벌어져요. 중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거 몰랐어요. 그거 교육받은 적 없어요. 그런 일이 산업 현장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선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그 사람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제주 그 애월 앞바다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왜 쓰냐?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가기가 어려워요. 풍력 발전기가 특성상 바다 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고 원격에서 대한 부분들이 의존도가 높은데 이거를 시간대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용도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증강현실 또는 혼합현실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원격 사무실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 홀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예. 사람 손으로 직접 이렇게 누르면 공간을 인지하는 게 느껴지죠? 예, 공간을 인지합니다. 공간을 인지하고 바로 이 작업자한테 홀로그램으로 공장을 딱 띄워줘요. 그리고 공장을 이렇게 보죠. 공장을 좌우로 보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다음 자기가 이 공장에서 현재 알고 싶어하는 3층 뭐 무균실에 가가지고선 무균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온도가 어떻고 습도가 어떻다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에이, 온도 습도를 알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숫자로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이 건물 하나가 아니라 건물 20개라면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다 속속들이 이 데이터를 다 보기 위해서 엑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건물 한 번만 투어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저라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3층에 뭐 있고 4층에 뭐 있는지 4층 거기 무균실 있었죠? 그러면 띄워놓고선 4층 선택하고 무균실 왼쪽 돌아가면 있었던 것 같은데 딱 눌러보면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기업용 프로그램들은 교육하는데 2주 동안 가르쳐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홀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업무 대상에 대한 범위를 엄청나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시큐리티 모니터가 뭐 CCTV가 있다는데 그거 모니터라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지는 파워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용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보게 되면 뭐가 됐든지 이런 물리적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보를 동기화하고 그 동기화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모형 또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가지고선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거 점점 단계가 올라가는 건데 결국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율화가 이런 자동으로 제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그걸 원하는 걸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와 아까 보신 그런 홀로그램으로 공장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풍력 발전기를 모니터링을 하거나 상관없이 홀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선 제주도 딱 지도 펼친 다음에 풍력 발전기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냥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상인지 현실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현실에 대한 부분들 하는 거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현실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바람이 현재 이 노트로 부는데 바람이 지금보다 10배, 20노트를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재 자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은 얘기를 조금 바꿔서요. 저희가 올 초에 벌써 거진 1년이나 됐는데요. 올 초에 마이크로소프트 메시라는 기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메시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서비스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홀로그램을 제가 제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까 공장을 이렇게 보고 있고 하는데 그 공장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도 제가 보고 있는 콘텐츠를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도 같이 그 사람이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같이 홀로그래픽으로 띄워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화면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실제 요 마이크로소프트 메시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는 실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아바타로 이 회의에 참가한 사람, 좌측에는 이 사람 중심으로, 좌측에는 홀로그램으로 자신의 모습을 덱스 카메라를 촬영한 모습을 원격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 상태로 회의에 조인하는 거예요. 세 사람은 같은 회의를 하고 있고 같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이 어디를 보는지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손동작 그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에 있는 홀로그래픽 컨텐츠를 같이 보고 있어요. 즉 마치 같은 공간에서 같은 대상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했던 커뮤니케이션과는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홀로포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원격지에 홀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아니면 현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바로 옆자리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이미 거진 2년 가까이 이 원격 회의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회의 끝나는 부분은 그래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사람들 왜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 갈망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온라인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뭡니까? 지금 팬데믹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원격 회의하는 느낌이랑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좋아요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날로그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즉 같이 만나자라는 거 물론 이것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화상과 음성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대로 저 사람의 손동작, 뭐 옆모습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그리고 한 가지 컨텐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내가 옆에서 한번 좀 보니까 이거 좀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가운데는 이런 자동차의 어떤 이 모델 모형을 놓고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바타긴 하지만 VR 장비를 가지고선 뒤에 들어가서 내가 후면도 좀 한번 봐줄게. 후면에서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상한 것 같아. 의견도 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 저쪽 앞부분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공간에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거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단순 기존에 있는 화상으로 하게 되면 그냥 저 사람이 얘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메인 프리젠터가 하는 그 컨텐츠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조금씩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경험하고 동일하게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장치는 메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치를 통해 가지고서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한 부분들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처음에 메타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연령대에 따라서 이전 세션에서 나왔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디지털을 느끼는 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기대하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나가서 현장에 적용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미 시장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또 느끼고 사용하는 세대들은 지금에 있는 세대들과 또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적절히 혼합을 해가지고 그 올바른 컨텐츠를 제공을 한다라면 사람들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게 더 좋아해요. 사람에 대한 부분도 직접 만나고 싶어하고 사물에 대한 직접 체험,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느끼는 부분들을 좀 더 인간적인 그런 그 감각을 이용해서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어딜 보는지, 내가 만질 수 있는지, 소리가 피드백이 들리는지, 내가 같이 있는 공간을 인지하는지가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를 그것이 홀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같이 녹여드린다라면 새로운 형태의 기회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너무 예쁜 것보다는 실제 거기서 오는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오고 어떤 데이터를 다시 보여줄 건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과거를 추적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아낌없이 투자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이 많은 또 현장에 와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보면 위치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또는 디지털 트윈을 조금은 다양한 시각으로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어떤 형태로 보신다라면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